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전무 제2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의고사를 많이 응시를 해보셔야 되고요.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물론 점수에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점수 안 나왔다고 포기하려면 차라리 안 보는 게 좋죠. 제2회 공전부 모의고사는 제가 출제했기 때문에 너무 사이드에 있고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것은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려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쉬운 문제가 중요합니다. 쉽다는 것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쉬운 거고, 어렵고 생소한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부하지 않았고 강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최하 70%는 기출문제 지문이 그대로 출제됩니다. 쉽게 내면 80%가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 지문이 그대로 출제됩니다. 물론 5개 지문이 다 똑같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죠. 하나하나가 섞여서 출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과목이 있으면 기출문제 위주로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 사무소 설치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1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우리는 소위 특수법인이라고 부릅니다. 지역농협,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있죠. 이 특수법인의 경우 분사무소에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는 규정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2번 개업공개사는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한 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만자가 들어가도 맞습니다. 하나만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을 보면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주된 사무소와 그 분사무소는 같은 시군구에는 둘 수 없다. 그렇죠. 왜?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이전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등록, 분사무소 휴업신고, 폐업신고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 가정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주택의 경우. 그리고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합니다. 5번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근데 공부를 또 너무 많이 하신 분들은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 되잖아. 그래서 틀리지 않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단서가 없으면 원칙을 대답해야 됩니다. 원칙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물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용인입니다. 역시 중요하죠. 사무소 시험에 한 문제 나오고요. 고용인도 시험에 한 문제 거의 출제됩니다. 고용인,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이죠. 고용을 한 때에 10일 이내에 하는 게 아니라 사후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업무 개시 전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고용신고는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하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그렇습니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다는 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
모든 행위 아닙니다. 업무상 행위라는 것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1번하고 3번 구분해야 되겠죠.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환부를 첨부해서 신고해야 된다. 첨부하지 않습니다. 우리 프린터 51번에 보면은 1번, 2번, 3번에 있는데 등록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 모두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등록관청이 자격증 진위 여부를 시도지사한테 확인합니다. 사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니까 다 뜨더라고요. 자격증 언제 땄는지 제가 등록을 해보니까. 그래서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이 등록할 인장은 인감도장이어야 할 필요 없고요.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나타난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면 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명칭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번 개업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그 다음에 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명시하지 않냐고 표시광고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X네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표시해야 될 사항, 필요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보조원 이름 적어도 안되죠. 보조원 이름 적어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성명, 소연 등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성명, 소연 등 광고할 때 성명, 소연 등 5개 명시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명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하려면 소면, 종가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25번에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소재지, 면적, 중개사물의 종류, 가격, 거래 형태,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하면서 건축물인 경우는 총사방, 개개, 입주관 이렇게 했죠. 총사방, 개개, 입주관,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올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하여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거 시험에 반드시 벌칙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광고하면 안 되고요.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등록하지 않아도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2번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격증을 2번 땄지만 개업도 하지 않고 취직도 안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명함에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박사, 박용덕 이렇게 3개 다녀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좋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좋은 거지 쉽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과목 다. 쉬운 것만 해도 충분히 60점 받아서 합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등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것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47번에 있습니다. 47번에 보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개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인 것은 정답은 3번이네요. 3번.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요건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1번처럼 이렇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요거는 3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개는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30일 이내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요거는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조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면제해주고요. 조사 시작된 후에는 50% 깎아줍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5번. 벌칙에 관하여 틀린 것입니다. 1번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정형벌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양벌규정이죠. 소위 양벌규정. 2번 다만 이런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실이 없으면 양벌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관청은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 또는 감경 면제할 수 있다. 할 수 없습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것 우리 프린터 47번에 6가지 있습니다.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외의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모두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면제할 수 있다 해서 5번이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두 신고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국토부 장관이 부과합니다.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그 다음에 연수교육받지 않거나 자격증 취소되고 7일 이내 미반납은 시도의사가 부과합니다. 나머지는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그러나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오로지 신고관청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2번 신고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때는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됩니다. 10일입니다. 10일. 자, 그 다음에 3번 부동산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의 경우에는 부동산거래 신고 거짓으로 하면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라고 했는데 이게 틀렸네요. 옛날에 취득세 3배 이하였는데 지금은 5%, 100분의 5% 이하 과태료입니다. 거짓 신고한 경우. 취득세가 표준세율 4%니까 3배면 12%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더 완화됐습니다. 거짓 신고한 경우 5% 이하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번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외국인 등의 경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교환계약이나 승여계약은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매매계약은 외국인이라도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5번 개업공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100분 5% 같은 말입니다. 자, 7번입니다. 7번 이건 32회 때 기출문제인데요. 32회 때 기출문제. 주택임대차 신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주택임대차 보법상 주택인 경우죠. 6천만 원 초과,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차임 30만 원 초과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여기 30일, 6천만 원 초과, 월차임 30만 원 초과가 되겠습니다. 물론 경기도 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은 신고 대상인데 그 외의 군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이게 소위 임대차 3법이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신설된 내용이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입니다.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금지행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죠. 금지행위. 우리 프린터는 11번에 있습니다. 혹시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없는 분은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8번 틀린 것입니다.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물 매매를 업을 것과 똑같습니다.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을 하거나 중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리고 이런 분양권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금지행위 아닙니다. 매매를 업으로 했기 때문에 1년에 1,000만 원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방대리는 금지행위 아니고 쌍방대리 금지행위입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도 초과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죠.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한도 초과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다. X입니다.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전부가 무효다. X. 자, 그 다음에 5번은 금지행위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고요. 다만 3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금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입니다. 중요하죠. 이런 문제 중요합니다. 지금 대체로 다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한 문제 정도가 조금은 덜 중요했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양벌 규정은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거든요. 10문제 중에서 9문제는 중요합니다. 실제 시험에도 40문제 다 중요한 것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통 80에서 90%는 중요한 문제 위주로 출제됩니다. 자, 9번 틀린 것인데 1번 계약서는 3년 보존이 아니라 계약서는 5년 보존이죠. 그 다음에 매수인 성명 공란으로 두면 안 됩니다. 성명은 필요적 기상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 없고요.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은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거짓 기재하면 등록 취소될 수 있다. 다음 계약서, 업계약서 적으면 소속권 계산은 자격정지 사유죠. 맞습니다.
거짓계약서 적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미험, 거짓계약서, 다운계약서 적으면 자격 정지할 수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자, 그 다음에 등록관청, 엑스네이 등록관청, 표준서식은 누가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죠. 그래서 시험에 국토부 장관 대신에 협회 등록관청 하면 X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도 시험에 2문제 출제됩니다. 틀린 것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또는 등록 중 교부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탁을 한 공탁금은 폐업 사망에도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중개인이 장소 제공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정신적 손해는 배상하지 않죠.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 고용인 고의가실 또는 다른 사람의 중개인이 장소 제공으로 인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 손해배상은 보증보험 보장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게 틀렸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개업공개사는 1억 가입하잖아요. 보증보험이나 공제를. 그런데 만약 손해를 3억 입혔다면 그러면 1억만 배상하면 끝이다. 아닙니다. 3억 다 배상해야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1억 배상해주고 나머지 2억은 개인 돈으로 배상을 해야 되고요. 보험회사에서 배상해준 1억마저도 구상권 행사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개업공개사가 다 토해내야 됩니다.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보정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X입니다. 5번 중개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무상중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무상중개라도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만약 무상중개는 손해배상 안 해도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예를 들면 매도 의뢰인이 10억만 입금시켜 주십시오. 더 받는 것은 개업공개사님 다 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11억을 매수인한테 11억이라고 해서 1억을 받아먹고 매수인한테는 중개보수를 한 푼도 안 받고 손해를 입히면 매수인이 불척의 피해를 입겠죠. 그래서 무상중개라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즉 중개보수를 안 받아도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해서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쉬었다 이어서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